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1980년대 홍콩 느와르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홍콩 배우 저룬파. 주윤발이 지난달 12일 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재산인 56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00억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라면서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혀 화제가 됐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역시 홍콩 출신 청룽, 성룡이라고 하죠. 성룡도 2014년 죽을 때 통장 잔고가 영원해야 한다라면서 전 재산 기부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내년 9월 은퇴를 선언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은퇴 후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들의 상상 초월 갑질 행태가 계속 폭로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2018년 11월 6일 와우 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이야기 상대는 언기레기연합 3호 기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비주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충북인 뉴스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 박명훈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 새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협찬입니까? 아니요. 돈 내고 했습니다. 또 누구 말처럼 뭐 연예인 DC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죠? 단골 원장님한테요. 예. 컬이 예쁘게 나왔어요. 네, 35,000원 주고 있어요. 주윤발 아시죠? 네,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네. 그 패러디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나타나는 롱코트 입고 네, 총을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할 얘기 다 하고 죽어요. 네. 심지어는 뭐 총알을 얼른 생각해봐도 한 10발 이상 맞은 것 같은데 안 죽는. 대사는 10분 이상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늦게 그 명을 마감해도 될 것 같아요. 주윤발이 한 달 용돈으로 800 홍콩 달러.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를 쓴대요. 네. 근데 저는 이건 그렇게 높이 사지 않아.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가지신 분들은 첫째는 돈 쓸 시간도 없고 그리고 워낙 그 부가 갖춰져 있어서 돈 들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아서 그렇죠. 새로 살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또 남이 많이 사고. 이분은 근데 평소에도 되게 검소하다라고 인터넷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네, 네. 항상 버스도 대중교통 네. 이용하고. 지금 박명훈 기자 휴대전화 바꾼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한 6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야, 비싸게 받았어요. 노키아 휴대전화 17년 동안 쓰고 있대요. 정말요? 그런 거 아닐까? 새 휴대폰은 나올 때마다 사는데 그냥 전시용으로 폴더폰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검소하신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그 여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 있잖아요. 요즘 막 별의별 음모설이 떠돌아요. 네. 그 대충 알고 계시죠? 네, 뭐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쫓겨났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억측일 뿐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근데 예전부터 나는 물러나면 교육 관련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사를 할지 아니면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지 그건 아직까지 확실치 않지만 어찌됐든 그 빌 게이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연예인들 미국 쪽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잖아요. 아, 네. 리오나르도 꽃미남 디캐프리오. 예. 네. 재단을 설립해서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에 있어요. 네. 지금까지 재단을 통해서 기부한 금액이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 조지 클루니 현재 지구 상황에서 남자 배우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번대요. 근데 역시 자선단체 이 공동 설립자로 수단의 그 다르푸르 인종학살 종식을 위한 그 활동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페이스북 그 마크 저커버그는 뭐 워낙 네. 유명해졌죠. 페이스북 주식 99%를 사회에 내놓겠다. 근데 저는 빌 게이츠가 돋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자녀가 3명 있는데 세 자녀에게 1,000만 달러씩만 주고 1,000만 솔직하네요. 1,000만. 억, 10억, 10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억 조금 넘는 돈씩을 세 자녀에게 띄워주고 나머지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선사업에 쓰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고부에게 이 정도 돈 1,000만 달러는 우리 생각으로는 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애매한 돈이래요. 스케일이 워낙 크니까. 요트 하나도 못 살 돈인데. 요게 나이들을 쭉 보니까요. 네. 그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LG의 신임 회장 구본무회장과 네. 나이가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네,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영매?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기부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겨울철이고 하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을 위해 좀 기부하는 것도 나쁘지 근데 않은 것 주목할 것은 미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빙 USA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개인, 재단, 기업 등이 낸 기부금은 2016년보다 5.2%나 늘어나서 4,100억 달러. 오, 우리 돈으로 약 468조?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근데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기부 문화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부를 이끌어요. 그리고 일반 그 시민들의 기부도 돋보이고 당연히 저희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것 어? 같은데. 제가 지금 다음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왜 그 노 부부께서 고려대학교에 예. 400억인가 400 몇십억 예. 부동산 다 내놓고 두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이렇게 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도 안 내서 문제인데. 우리가 기부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작년 겨울 때쯤 제가 쓴 기사인데요. 네.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쓴 기사인데 이제 LG생건에서 만들어진 샴푸나 린스 같은 게 네. 기부했을 당시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진 않았어요. 네. 유통기한이 거의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의 제품을 그 기부를 해가지고 네. 적십자사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를 해서 네. 그게 이제 가구에 몇 달 뒤에 배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저 제보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기부라고 해서 가서 받아봤더니 네. 유통기한이 지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유통기한이라는 게 음식물처럼 뭐 일주일 뭐 요런 게 아니라 요건 기본 3년 2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 5년씩 묵힌 이제 재고 처리를 기부를 했다는 것 이런 마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한 세제 혜택은 다 받아갔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앞당겨졌대요. 어느 거요? 그 박명훈 기자가 기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작년 언제쯤 썼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겨울 초입이나 뭐 그럴 맞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서 1년 내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제 방송 듣고 네, 그 무의식 중에 듣고서는 제가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이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어디라고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것도 식품, 가공식품이기는 하지만 식품류를 그 생생되면서 내놓는 이런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쪽 측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맞아. 기업들도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다. 어쨌든 그 기부를 한다는 그 자체는 높이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하죠. 아 그래도 기부하는 마음 기부해 주는 게 어디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사자의 얘기와 이제 그때 당시 인터뷰로 경실련 사무처장님을 했었는데 정책국장님 이병관 정책국장님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선 어떤 거냐면요. 세제 혜택을 1차적으로 받고요. 그 금액만큼. 두 번째는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죠. 홍보 효과가 대단하죠. 또 세 번째는 처리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이 세 가지를 봤었을 때 정작 대기업이 누군가를 위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기업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서구권이 뭐 그리스도 정신이 무장된 이런 사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대잖아요. 그 받는 자가 아니라 아니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도움이라는 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명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우리의 기부 문화도 조금 더 섬세해지고 배려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일인데. 처음에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하고 갖다 붙이니까 상당히 우울해지는. 자, 박명원 기자가 발굴해낸 기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우울해 이 소식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왜 그 직장 유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장별로 뭐 그러니까 병원 같으면 간호사와 해당되는 유머도 있고 의사와 관련된 그런 유머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얘기를 나누는데 수술 받은 환자가 마취해서 깼어요. 근데 의사하고 간호사 얘기를 듣다가 다시 혼절해버린. 왜 그랬죠? 수술 어떻게 잘 마쳤다고 하면서 간호사에게 의사가 그러더래요. 근데 내 가위는 어디 갔지? 간혹가다 거즈가 몸 안에 나오기도 하고 하죠.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전신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이 아주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고요? 네. 요게 앞부분에 수정이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환자분께서 주장하는 거는 종양 제거 수술 중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확인을 해보니까 종양 제거 수술을 하기 위한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한 마취, 전신 마취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관계를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대에 올랐는데 이분이 황당하게도 그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더니 뭔가 좀 허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에게는 엄청난 일인데 그렇죠. 이 박명원 기자의 기사가 화제가 됐어요. 지역에서.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웃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황당해서 허전했던 거예요. 이분이. 왜 허전했나 봤더니 치아 3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앞니. 네. 앞니 여기 이쪽 이렇게 3개가. 그러니까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이분께서 계속 이제 간호사 이제 그 정신이 어질어질한 상황에서도 지나가는 간호사도 붙잡고 의사도 붙잡고 하면서
이가 없어졌다. 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뭔 소리야 이러고 이제 다들 지나갔었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 마취가 돌풀린 아, 상태에서는 그죠.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 처음에는 자기를 의심했대요. 네. 아, 내가 지금 덜 깨서 예, 그런가? 예. 그 만져봐도 없고 네. 혀를 갖다 대도 없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황당한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예. 아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게 지난달 30일 날 수술을 받은 거고 31일 날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때는 30일 날은 이제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됐어요. 수술이 오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면회 네. 시간이 안 돼서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오전에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황당하다. 이거 뭐 어디 갔냐? 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니가 하나만 빠져도 이게 확 티가 나는데 세 개가. 그것도 나란히 세 개가 빠졌더라고요. 네, 요게 이제 치과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네. 한쪽을 이제 그 진짜 치아를 강하게 이제 고정 치아가 있었고 네, 맨 브릿지. 왼쪽이 네. 네. 그 가운데가 약간의 상태가 안 좋은 치아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맨 끝에 있던 오른쪽 치아는 이제 정상 치아 네. 요 세 개가 이제 서로 가운데 약한 치아를 보조를 해주고 있어서 예. 요 세 개가 이제 붙어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쏙 빠진 거 처음에 부러진 줄 알았더니 쏙 빠졌더라고요. 예. 사진을 보니까. 예. 그 어찌됐건 이제 31일 날 가족들도 황당해서 예. 이제 그때도 계속 이제 찾으신 거예요. 이가 없어졌다, 이가 없어졌다. 음. 그 주치의가 이제 그분 말에 따르면 이 주치의가 와서 이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 주치의가. 주치의조차도 예. 예. 이거 어디 갔어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 깨니까 없다. 예. 그 주치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상하다. 우리 쪽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기다려 보시라 해가지고 자,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주장입니다. 예, 그 오후에 이제 마취과 의사 2명이 올라왔대요. 네. 마취를 2번 났다더라고요. 2명이 올라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황당한 일이 생긴 건데. 마취과 의사가 엑스레이를 왜 보여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 일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네. 엑스레이 사진 2장을 들고 와서 예. 뱃속에 있다라고. 선생님의 사라진 치아는 네. 뱃속에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30일 수술 당일 오후에 찍은 엑스레이는 이제 이 치아를 찾기 위해서 찍은 건 아니고요. 음. 그 신체에 이제 제대로 그 뭐 정상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찍었다는데 30일 날은 이제 목 식도 부분에 예. 그 세 개가 딱 나란히 선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 날 오전에는 그게 쑥 내려와서 이제 장 쪽으로 있더라고. 예, 지금쯤이면 이제 밖에 나왔을 텐데 예. 어찌됐건 그걸 보고 가족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이가 어디 갔냐고 찾았는데 당신네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봤으면서도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 뭐 숨긴 거 아니냐? 처음엔 몰랐겠지. 설마 했겠지. 근데 이제 환자분들 주장은 내 몸의 이상 증상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이거는 뭐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든지 아니면 배설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든지 속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병원에서는 31일 날 엑스레이 2장을 모두 보여주면서 네.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설명을 해줬대요. 예. 문제는 그럼 이 사라진 치아는 어떻게 해서 뱃속으로 들어갔느냐 예. 이건데 예. 일단 환자분의 주장은 나는 내가 이 일을 내 스스로 삼킨 적이 없다. 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예. 병원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이를 꽉 깨물었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수술 중에 그렇죠. 아니면 뭐 본인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아직 정확하게 깨어나지 않았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실수한 건 없다. 이게 왜 마취과가 설명을 했냐면 그 외과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과 진료는 이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부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치아를 건들 일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 쪽 손을 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외과에서는 모르겠다. 근데 기구를 삽입하거든요. 이 마취를 할 때 구강. 입에 뭐 이렇게 흰색 홉스 영 하나 이제 예. 들어가 보시면 예. 그걸 넣는 과정에서 분명히 치아가 빠졌을 거다라고 환자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니다. 환자가 이를 꽉 깨물어서 그 이가 빠지고 그걸 무의식 중에 삼킨 걸 거다. 요 주장이 서로 매칭이 되는 건데 사실 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당시에 마취과 의사들의 답변이 좀 허술하긴 해요. 이게 사람이 이를 깨문다고 이빨이 빠질까? 그래서 이분의 치아 상태가 좋진 않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뿌리도 상당히 그 우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아 같은 경우에 부식이라고 안 하고 그 우식이나 이런 진행 정도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치과 전문의에게 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예. 이 사람의 치아가 지금 빠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요 상황이면은 실제로 환자가 작은 충격에도 본인 스스로 이를 깨문다든지 이럴 경우에 빠질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치과 전문의 한 20년 이상을 치과 진료를 한 분의 답변은 치아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건 맞다.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어금니가 아닌 앞니 세 개가 깨문다고 해서 빠질 수 있는 요건은 안 된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아마 그 마취라는 과정에서 그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게 밀려 들어가지 않았겠냐라는 이제 뭐 지극히 개인적인 그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치과 전문이기 때문에 뭐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수술 끝나고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 CS 팀이라고 이제 고객센터라고 통용이 되는데 그 안에 이런 의료 분쟁 전담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이 환자분이 정식으로 이 사고 접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접수된 만큼 그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셔서 향후 이 사라진 치아가 왜 뱃속에 들어갔는지는 충북대병원의 그 담당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CSTI 팀, 의료 분쟁 전담팀이라고. 전담부서. 근데 그 박명원 기자가 그 기사에 올려놓은 그 사진, 엑스레이 사진, 그게 수술 뒤에 찍은 사진 맞죠? 예, 그게 속일 수가 없는 게 그 이거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환자에게 그 제공한 의료 정보고요. 전 그 의료 개인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받아서 기사에 사용을 한 건데요. 그 사진에 보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찍은 날짜가 나와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환자의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을 보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마취를 했고 얼마 동안 했는지까지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맞고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수술 잘 끝났는지 어쨌는지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눈에 잘 안 띄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물론 바탕이 좀 하얀색이긴 해요. 근데 치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이 부분이 더욱 하얘. 맞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기사에 올린 사진은 이게 지금 31일 날 하루가 지난 뱃속에 있는 사진인데 30일 사진을 보시면 식도에 있는 거? 요 식도에 있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이게 저희 메인 사진에 걸려 있는 건데 여기처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보고 넘어갔다. 이거는 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을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했는데 뭐 당시 충북대병원에서는 이게 사고 접수가 된 사안이 아니라 아직 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향후 뭐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추가 취재를 해서 이게 과연 어떤 경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건지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환자분이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좀 못 배우고 어눌하다고 해서 내 이가 세 개가 없어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설명을 안 해주고 또 엑스레이 만약에 우리가 주치에게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엑스레이 사진 보여줬겠냐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좀 없어 보여도 그럴 수가 있냐 그 부분에 좀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상처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 그리고 제보를 한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혹시라도 이런 큰 병원에서 믿고 왔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요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가족분이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만약 병원 측의 실수라면 저희들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의료 사고라든지 꼭 뭐 의료 쪽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집단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곰씹어 보면 만약 사고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빨리 사과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 일이 오히려 더 커져. 이게 치아기 때문에 몸 안에 해로운 성분이 없고 또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신체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웃으면서 또는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게 만약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도구라든지 네. 기구라든지 뭐 날카로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건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병원에서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되 좀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환자분과 얘기를 잘 해서 환자분이 뭐 요구하는 것도 크진 않아요. 사과 그리고 그 본인의 이제 치아가 훼손된 만큼 그거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예전에 외국의 어느 병원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 30년 전이에요. 이런 의료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 측은 재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원상복귀하고 그 환자에게 이 충분한 보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환자를 그 병원의 모델로 기용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광고성.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이렇게 정직하다 이거지. 끝까지 책임진다. 네. 이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죠. 숨기기보다는 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면.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측에서는 그런 광고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진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아무래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 병원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뭐 이 병원이 나쁘다, 의료진이 정말 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수는 할 수 있고 정말 이 정도 실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고 또 뭐 그 해당 병원이 충북대병원이 상당히 좋은 점수도 많이 받고 네. 지역에서도 또 최고 병원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기사 밑에 이제 달린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저도 한번 봤더니 네.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네. 상당히 그 의료진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댓글들이 SNS에 이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나도 뭐 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받아들여서 네. 좀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뭐 사과라든지 뭐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또 병원의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지 제고나 또 이런 경각심을 또 얻었기 때문에 네. 좀 하루빨리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지역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 택시 회사가 택시 안에 그 CCTV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CCTV로 노조 조합원, 노동조합 조합원을 감시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지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청주 택시회사에서 이제 공공운수 노조 네. 소속으로 일하시는 기사님 한 분이 네. 최근 회사로부터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됐다라는 네. 그에 대한 징계 뭐 운행 30일 정지, 20일 정지를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받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요. 네. 그 이분이 걸렸던 행위, 징계 대상 행위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네. 그러니까 회사의 택시를 그에 따른 증거 자료로 나온 게 당시 그 택시 내부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말로만 들어보면 이분이 당연히 택시를 받아서 개인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택시니까 법인 차량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회사 측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량 그 택시 타면 미터기가 있는데 우리가 꺾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미터기를 안 꺾고 맞아요. 개인 볼일을 본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인 거죠 지금. 그걸 네. 주장을 넘어서 증거로 딱 제시한 거예요. 네 옆에 타고 있는 사람 네. 누구냐. 네. 그리고 제가 누군지 한번 알아봤더니 네. 교대하는 교대 직원이에요. 그 주야로 돌아가니까요. 주간조 야간조. 예. 네. 근데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큰 문제인가 싶어서 그 해당 택시회사에도 문의를 해보고 다른 택시회사 기사님들한테도 문의를 해봤는데 네. 보통 통상적으로 그 근무조끼리는 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간에 이제 택시를 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다 하고 그렇죠. 그럼 제가 박 기자가 주간조, 제가 야간조. 그럼 제가 이제 피디님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교대할 때. 그럼 피디님을 태워요. 네. 그 근무 교체. 네. 그리고 피디님은 절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통상적인 거 맞고 이 택시회사도 그게 맞다라고 해요. 네. 근데 다만 요 직원 두 분, 이 네. 노조원이 두 명에게는 둘 다 노조원이에요? 네, 둘 다 노조원이에요. 이 회사까지 냄새가 나네. 네. 이 회사까지 각자 와서 네? 교대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걸 이제 두 분이 어긴 건 맞아요. 그 지시를 네. 그 사업자의 지시를 어긴 게 맞는데
사실 집 거리가 멀고 하면 서로 출퇴근 시간이 네. 30분 내지 40분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교대하는 과정에서.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두 분 말고 한 분이 더 있어요. 노조원이. 근데 그분은 안 걸렸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얘기 지금 방송에서 해도 돼요? 아 괜찮아요. 네. 왜 안 걸렸어요? 진짜 회사까지 간 거예요? 집이 회사 근처예요. 그래서 교대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우리는 명확하게 회사 안에서 교대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걸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기면서 직장 동료건 누구건 정상적인 운행 시간에 미터기를 돌리지 않고 직원을 태우러 가고 이런 근무 교대는 택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맞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뭐 타당해요. 그 의도가 어찌 됐건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 고용자의 입장이니까요. 그 지시가 도의적으로는 부당해 보일진 몰라도 사실 규정상으로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증거 자료로 쓰인 CCTV거든요. 사실 요 택시 내 CCTV가 버스 기사님들도 그렇지만 기사님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범죄 예방도 있고. 그게 있어도 뭐 계속 범죄가 벌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효과를 주고 있는 건데 그 CCTV를 활용을 해서 그걸 촬영을 한 거예요. 동영상 캡처본을. 그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행정안전부에서 요 택시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2010년도에 이미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명확하게 그 근로자의 근로 행위를 감독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자,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 택시기사의 근로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제2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설령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 감시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근로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측에서. 근데 그걸 사용한 이제 목적이 이분들이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교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회사가. 사실 그 미터기 같은 거야 어차피 이분이 꺼놓고 보통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그러니까 미터기만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CCTV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회사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봤대요. 뭐 그런 답변 하셨다고. 그러시냐? 우연히 보셨냐? 자기가 우연히 봤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대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는 기사님들의 안전 그리고 승객의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나 이런 것들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사전에 우연히 보셨든 누구에게 들으셨든 적어도 이 CCTV를 증거물로 사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변호사의 그 구두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요걸 징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난해에도 CCTV를 불법 활용한 증거물로 다른 조합원을 징계했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던데요. 네, 요게 이제 당시 노조의 주장인데요. 그 노조분들께서도 지난해 또 부당해고 건으로 결국에 승소하셨어요. 부당해고 건으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다가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노동위원회가 있나 봐요. 고용지청 안에. 남균 선배께서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 위원회 안에서 요 내용이 다뤄졌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하니까 당시 그 사용자 측 입장이 몰랐다. 뭐 법에 위반되면 처벌받겠다. 잠깐 정부에서 지적을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하니까 불법인 줄 몰랐다. 자, 이 말은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발언한 그 다음부터는 알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사에 썼는데 나중에 회사 쪽으로부터 메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본인들의 반론을 보내왔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그랬다라고 한 게 아니라 노조의 입장, 주장을 전달한 것뿐이고 어쨌건 사용자 측의 입장도 충실히 전달을 했으니 판단은 독자께서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고 실제로 이 블랙박스 안으로 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이 근무교대 문제가 그때 당시 부당해고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증거물로 뭔가가 채택이 됐을 그걸 냈을 테고 사용자 측에서는 그 증거물이 뭔지는 뭐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진 못했지만 노조에서는 작년에도 이 CCTV를 증거물로 썼고 문제가 돼서 부당해고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됐지만 요 요인도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요. 사용자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자기네들이 사측에서는 근데 박명훈 기자 기사를 보면 근무 교대 방식이 다른 직원과 다른 건 산학금제와 전액관리제의 차이이지 부당한 차별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를 현직 기사님들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측의 충실한 반론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정리해서 적시를 한 건데 제가 요 내용을 듣고 나서 제가 차 사고가 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며칠 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기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출퇴근할 때 뭐 이렇게 집에 갈 때 어떻게 하시냐? 그 CCTV가 있으니까요. 그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모 택시 회사는 녹음까지 된대요.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CCTV 녹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노조원인데 청주의 모 B 택시의 노조원인데 자기도 이것 때문에 한번 곤란한 적이 있었다. 자기야 뭐 징계까지는 안 받았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아주 다들 걱정이 많다. 이거 우리 감시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각도까지 보여주세요. 이 각도가 이건 날 찍는 거지 뒤에 사람이 날 때리는 걸 찍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도 못 건들게 한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취재한 기사님도 각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실제로 화면을 보면 그 증거물로 채택된 사진 화면을 보면 딱 두 사람이 찍혔던데? 네, 그러니까 그분 택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때렸으면은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이 나와요. 물론 이제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일반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제 승객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런 걸 보호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때려도 얼굴이 안 나와요. 발로 차도 안 나와. 원래 그 설치 목적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네. 그죠. 뭐 그건 저희의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제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께서도 한번 기사님께 여쭤보시면 실제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이거 회사에서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본물 터지듯이 불만을 얘기하시는 기사님이 제가 택시를 한 3일 동안 5번을 탔는데 4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겠지 이런 분도 계셨고 실제로 이거 녹음까지 된다 나 곤란했던 적 있다. 그리고 동료가 이것 때문에 한번 회사에 불려간 적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저는 이분만 그렇게 당하신 줄 알았고 이분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지역의 택시업계에 전반적으로 좀 만연한 일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고용주와 그 노동자 간의 이런 분쟁 어떻게 보면 마음 먹기에 달린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측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좀 이런 넓은 마음이 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SNS에도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가족처럼 일할 사람, 가족 같은 분위기 해석하면 막 부려먹겠다. 노예처럼 일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기사님이랑도 인터뷰를 해보고 그 회사의 입장도 그 직접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오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직원분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그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도 물론 고려하겠지만 기사님을 향해서 너무 우리 회사를 비판한다. 우리 회사 구성원이면서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기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지 않냐. 우리도 바뀔 거다. 근데 당장 바꿀 수는 없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 상충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니겠냐. 그리고 또 택시업계가 워낙 그 산학금제도부터 해서 도급택시까지 문제가 워낙 많아서
좀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삐걱거리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